월간 오디오 매거진 정희진의 공부 6월호 스페어 타이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북토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정체성의 정치, 내가 누구고 어떤 집단이랑 동일시한다라는 그 정체성의 정치를 제가 이제 비판을 하면서 니체 얘기를 조금 했어요. 니체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다뤄야 될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요. 니체의 사상이 어떤 면에서 해석의 여지가 많다는 측면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자본주의나 근대 이후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에 가장 파열을 냈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니체는 다른 사상가에 비해서는 잠언집이 많아요. 아포리즘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짧은 글들 있잖아요. 가장 많이 아마 알려진 것 중에 하나는 뭐 네가 심연을 보면 심연도 너를 볼 것이다. 이거 뭐 거의 모든 영화에 한 번씩 나오는 얘기죠. 그다음에 행위 뒤에 행위자 없다.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이 구조와 개인의 문제. 구조와 개인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조를 얘기하면 개인은 책임이 없는 것 같고 개인을 얘기하면 개인한테 모든 책임이나 혹은 개인이 하기 나름이라는 지나친 어떤 개인의 행위성에 대한 부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뭐라 그럴까 뺑뺑이 같은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구조적 접근과 어떤 개인적 접근, 자유주의적 접근 사이에 해결할 수 없는 간극,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니체의 이 행위 뒤에 행위자 없다. 이 한마디가 그냥 엄청난 이제 통찰을 주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집단이나 직업군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 같은 게 있잖아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죠. 남녀노소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혹은 노소에 대한 고정관념.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이 세대 문제라고 불리우는 저는 세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대 문제라고 불리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행위 뒤에 행위자 없다. 이 말로 사실 다 설명이 어떤 면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해서 설명 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걸 공부할 때 정말 무릎을 쳤는데 몸에 대한 비유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릎을 쳤네요. 했는데 이 노키즈존 문제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논란이 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주 다양한 금지구역 문제들이 이제 생긴 거죠. 노시니어 존이 생긴 거. 또 50세 이상은 들어오지 말라. 그걸 간판에 이렇게 붙인 거. 그다음에 모 대학가의 카페에서 이 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 교수들은 출입을 금한다. 저는 요즘에 이제 약간 이해를 못했어요. 노키즈존은 이제 워낙 논란이 많았으니까 아동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라고만 이제 깊이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노시니어존도 그렇고 또 어떤 직업은 들어오지 말라. 아니 이것도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어떤 데도 아니고 그냥 일반 가게나 카페에서 이런 얘기가 이 우리 사회에서 막 나오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어떤 식의 갈등의 문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들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기 인생하고 무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도 카페를 간혹 이용하는데 주민등록증을 보자고 해가지고 49세가 넘었다고 못 들어오게 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그 근거를 모르겠고 저는 제가 아주 조용하고 짧은 시간 머무는 뭐라 그럴까 바람직한 말이 좀 이상한데 얌전한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얌전한 소비자인데 왜 나를 쫓아내. 근데 지금 이게 대체적으로 카페나 식당 같은 레스토랑 같은 데서만 제한이 되지만 만일에 이게 막 극장서부터 공원서부터 도서관서부터 많은 그 공공 지역에 확산이 되면 이거 막 걷잡을 수 없는 정말 60년대 흑인들만 다닐 수 있는 미국 땅. 그린북이라는 그 영화도 있죠. 흑인들 너희들은 여기만 다닐 수 있어. 그래서 흑인들에게만 허용된 숙소하고 길을 이렇게 안내한 책이 있었잖아요. 아니 정말 그러다가는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유태인하고 개는 출입금지. 이런 식당이 아직도 미국에 있습니다. 유색인종 출입금지 지역도 지금도 있다라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보통 어떻게 써 있냐면 no color allowed. 칼라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인이지 제1교포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제1. 네, 일어로는 자인이지라고 이제 하죠. 자인이지와 이누, 개는 출입금지를 붙인 식당이나 커피숍이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좀 봤어요. 자인이지 얼굴을 어떻게 구별을 하죠? 그 생각이 또 들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에서 필드워크를 할 때 미군들이 주로 다니는 클럽에 보면은 옛날이에요. 옛날. 지금은 이제 한국 여성들이 거의 일하고 있지 않지만 90년대에 모든 클럽에 한국인 출입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클럽은 미군들만 들어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이 한국인 출입금지라는 말이 되게 이상했거든요. 이 얘기는 한국 남성 출입금지란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한국인이 아닌가요? 아니 한국인 출입금지면 클럽에서 일하는 한국 여성들은 들어오지 말고 뒷문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야. 뭐 어쩌란 얘기야. 근데 이게 90년대 초반까지 거의 모든 클럽에는 다 이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인이지하고 일본인하고 얼굴이 어떻게 다르고 한국인도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는데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인종차별 얘기가 나와서 옛날 이 얘기를 정말 꼭 하고 싶은데요. 제가 박지성 선수를 좋아해요. 박지성 선수라고 설마 박지성 선수를 모르는 분은 없겠죠? 요새는 세대에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 소녀시대의 윤아 씨가 자기를 모르는 10대를 보고 울었다는 그 박지성 선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경지에 이른 분. 그러니까 뭘 잘하고 못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어쩌고 명성 이런 거 말고 어떤 자기 분야에 대해서 완전히 마스터링 됐다고 할까요? 그것이 꼭 반드시 기량이나 스타로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박지성 선수는 엄청나게 축구 자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처음에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박지성 선수 같지가 않아. 일단 얼굴 표정이 완전 우울해. 인종차별을 이제 구단으로 받고 동료로부터 받고 그다음에 팬들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출전하면 티켓을 안 사겠다. 선수한테 이만한 고통과 협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인종차별을 당하다 보니까 저 그 말이 되게 놀랐는데 축구가 싫어졌대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좀 알 것 같거든요. 사람마다 몰빵하는 타입이 있어요. 저도 공부 외에 다른 데 별로 관심이 없고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떤 특정 지식인 집단으로부터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한 몇 년 이상 책이 안 읽히고 글이 안 써지고 공부하기가 싫어질 때가 있고 완전히 무너지는 어떤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오래전 인터뷰인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신문 볼 때 스포츠문을 꼭 보는데 아직도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한테 인종차별을 하는 동료 선수나 관중들한테 구단 측이나 경찰이 제재를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백인 관중들이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동양인을 비하하는 표시인 눈을 이렇게 째지게 하는 그런 표현을 이제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이상하잖아요. 백인들은 다 눈이 크고 동양 사람들은 다 눈이 그렇게 동그랗지 않은가요? 그렇지 않은데 동양인들도 눈이 동그란 사람 혹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그들이 말하는 그 찢어진 눈이 왜 동양인의 표상이 되는지 그리고 칼라라고 해도 사실 백인들의 색깔은 분홍색에 가까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는 인종 문제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사실 살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서 조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우리 임의대로 그룹핑하는 거, 사회든 개인이든 하나의 집단으로 모는 거, 그래서 그 집단의 특성을 부여하는 거, 그걸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는데 계속 누가 뒤에서 아줌마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자신을 아줌마라고 정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3번 부를 때까지 응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를 아줌마로 집단화했지만 저는 제가 아줌마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 주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뒤를 안 들어봤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 아줌마가 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랬더니 여기 아줌마 빼고 누가 있었는데 라고 어떤 주민이 말씀하시면서 또 더욱더 황당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짧으니까 절에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는 성당 다니는데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그룹핑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누면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구조적인 집단이죠. 큰 골격의 구조적인 집단. 주로 흔히 얘기하는 계급, 인종, 젠더. 이 3가지를 큰 모순이라고 하죠.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집단을 나눠서 이 집단의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걸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이런 편견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좀 그런 면이 있지. 부자들은 뭐 또 그런 면이 있지. 재벌들은 또 뭐 그러겠지. 내지는 노숙자들의 특성이 그렇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젠더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치 정말 본질처럼 여겨지죠. 본질처럼.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어떤 식의 행동이나 특성은 정말 고정된 것처럼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여자들은 다 그래. 남자들은 다 그래. 그러면 사실은 두 집단 다 모두 반발하거든요. 그다음에 2번째 그 카테고리는 아마도 이거인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직업을 뭐 나열하면 너무너무 많죠. 뭐 연예인이라든가 문학하는 사람이라든가 이 직업과 직종에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 또 대단히 많죠. 그다음에 이제 3번째 카테고리는 일종의 이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념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은 원래 좀 그래.
진보적인 사람들은 또 원래 그래. 빨갱이의 특성은 또 뭐 원래 그래. 아니면 페미들은 또 원래 그래. 생태주의자들은 원래 그래. 노동운동가들은 또 뭐 원래 그래. 환경운동가들 고집세. 여러 가지. 자기가 어떤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고정관념을 갖는 이런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이전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어떤 집단을 한 집단으로 묶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학문 영역에도 굉장히 많이 고정관념이 침투해 있죠. 근데 학문 영역에서 고정관념이 침투해 있는 것은 더욱더 문제죠. 왜냐하면 학문이나 지식이나 예술의 세계는 새로운 것을 얘기하는 건데 고정관념을 반복하는 얘기는 더욱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고 버스 타는 거는 내릴 때를 자주 잊어가지고 주로 전철을 탔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주로 이제 택시를 타게 된 거예요. 근데 택시를 타게 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걸 깨달았죠. 택시 기사와 택시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 거의 모든 선입견은 정말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택시를 제가 100번 탔다고 합시다. 100번 모두 이 100명의 택시 기사가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경험한 택시 기사분들은 친절한 분, 불친절한 분, 무뚝뚝한 분,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 제 기분을 좋게 하는 분, 그다음에 대중가요를 트는 분, 클래식을 트는 분, 라디오를 트는 분, 나이대도 다양했어요. 그리고 말을 하시는 분, 말이 적당한 분, 그다음에 말이 없는 분, 하는 얘기도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 아니면 시국에 대한 얘기 다 달랐어요. 그런데 물론 그거는 있죠. 비슷한 직종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최소 공약수적인 어떤 측면은 있죠.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는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노동이나 경험을 통해서 형성돼요. 내가 여성이니까 저절로 여성의식을 갖게 되고 노동자니까 저절로 노동자의식을 갖게 되고 약자니까 저절로 약자로서 저항의식을 갖게 되고 그럼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거에 기반해서 그 직업의 특성에 맞는 어떤 식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은 있지만 그것이 그 집단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본질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으로는 절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로 끝나는 거지 행위를 한 번 했다고 해서 뒤에 그 행위를 본질로 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죠. 노키즈 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좋아하는 임경선 소설가의 칼럼, 관점과 표현이 아주 명확한 글인데요. 이 글이 아주 좋았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심지어 제주도 의회에서는요. 노키즈 존을 지정 금지하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대요. 이게 하도 문제가 되니까 도의회에서 노키즈 존을 만들지 말라는 조례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의 입장은 제주도 의회처럼 노키즈 존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뿐만 아니라 노키즈 존이라는 신조어 자체가 사라지길 바란다. 왜냐하면 이거는 명시적인 배제와 혐오를 이미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노키즈라는 게. 그러니까 이미 명시적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논쟁이 진행되면 더 나쁜 거죠. 전제가 틀렸는데 틀린 전제를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은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 업주의 권리 대 아동차별의 권리라는 희한한, 아니 황당한 논쟁 구도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어린이나 업주라는 이 행위자 자체는 존재 자체는 잘못이 없죠. 아니, 가게를 운영하거나 어린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무슨 죄가 있나요? 근데 마치 이 논쟁은 이들한테 무슨 죄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질은 존재가 아니라 행위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만일에 어떤 소란을 피웠다면 이거는 아이들이어서 봐주고 안 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들도 공동체의 성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공공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호자가 아이들을 좋은 의미에서 책임과 통제를 줘야 되는 거죠. 저도 이거에 되게 공감했는데요. 소란스러운 아이의 존재는 아무런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소란을 피우는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와 관련돼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들이 있죠. 아니면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 가게에 악의적인 리뷰를 올리는 보호자 혹은 부모들이 문제인 거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도요, 조용한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하고 다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말썽 안 피우는 아이들도 많아요. 제 딸 아이는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 어디 가도요, 존재감이 없었어요. 너무 조용했어요. 그런 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만 떠드나요? 카페 가보면요, 젊은이도 떠들고 어르신들도 떠들고 제 또래도 떠들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은 모이면 떠든다는 거예요. 저도 떠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만 떠드는 게 아니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면 사람들이 한두 사람 있을 때는 안 떠들어요. 근데 집단적으로 있으면요, 남녀 불문, 나이 불문 다 떠들어요. 제가 제 선생님하고 식당을 같이 갔는데 막 남성들이 막 술 마시고 막 너무너무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죽은 듯이 밥만 먹고 나와서 남성 성토 대회를 열었죠. 미친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떠드냐고, 막 귀가 아파서 밥 다 체했다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번에는 한 6명이 식당에 갔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6명이나 5명이 모이면 당연히 소리가 커지죠. 그리고 주변은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니어의 문제도 아니고 주니어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의 문제도 아니고 여자의 문제도 아니고 남자의 문제도 아니에요. 아줌마들 시끄럽다? 아저씨들도 마찬가지예요. 모이면 대부분. 혼자 있으면 안 그렇지만 혼자서 막 떠드시는 분은 드물죠. 그러니까 이 글의 주장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섞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섞여 살면서 다양성을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배제부터 하고 보는 거 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글이 왜 좋았냐면요. 일단 문제에 대해서 논쟁을 좋은 방식으로 끌고 가고 정확한 표현과 정확한 관점이 이제 있는 글인데, 제가 어쨌든 글쓰기 강사 아닙니까? 제 밥벌이 중에 하나니까. 근데 글쓰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죠. 어떤 글은요, 자기 사유 속에서 저절로 이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은 자기가 혼자 어떤 사유 속에서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다는 거를 스스로 깨닫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글이 사실 좋은 글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글은요, 일단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다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이 말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글이 안 읽히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쓰는 네가 네 책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유를 하면 우리는 모두 다 니체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예들은 굉장히 많아요.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페미니즘을 하니까 성격이 싸나울 것이다. 아니면 제가 옛날에 하면 제 친구한테 환경운동가는 승용차가 없을 것이다. 아, 그때 어찌나 걔한테 혼났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위 말하는 원조교제 있잖아요. 그거의 상대방은 보통 생각할 때 40, 50대 남성인들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이 이미지가 그래요. 그런데 실제 조사라든가 혹은 신고된 것을 보면 10대 원조교제를 제일 많이 하는 집단은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사실 이 통계를 보고 약간 놀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공중파 텔레비를 보는 분들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그냥 KBS, MBC 뭐 이렇게 채널이 몇 개 안 될 때, 그때 그 아침 방송 광고주들이 조사한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주들은 주로 그 아침 드라마라든가 아침 뉴스 같은 걸 누가 보는가를 알아야지 이제 타겟팅 그 집단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오전에 집에 있는 계층 조사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주부들이 굉장히 오전에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 저도 그 논문 보고 놀랐는데 주로 오전에 집에 있는 집단은 20대 남녀였어요. 저는 이런 통계의 수치 발표를 보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도 거의 99.9%가 고정관념이겠구나. 이런 반성을 할 때가 굉장히 사실은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청년은 보통 20대를 얘기하잖아요. 북한은 청년이 45세까지 청년이에요. 청년이라는 그 범주도 사회마다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어렸을 때 참 철이 없었지. 철이 없고 어리석었다. 지금 내가 20대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는 지금도 철이 없고 지금도 분별력이 없고 지금도 진로를 두고 갈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지혜롭고 젊은이들은 열정적이고 이것도 다 편견입니다. 젊은이라고 다 열정적이지 않고요. 나이가 든다고 다 지혜롭지 않아요. 그냥 개인차예요. 제 주변에 나이 든 분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별로 없고요. 제가 본 젊은이들 중에서 성숙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들 되게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 프리첼이라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인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 왜 이렇게 프리첼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주눅이 드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프리첼의 커뮤니티나 동아리 게시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게시판 앞에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고양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부분 싱글, 그 다음에 페미니스트,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레즈비언.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편견 아닌가요? 왜 싱글 페미니스트는 다 고양이를 키운다고 생각하죠? 그 성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회원들이 이걸 좋아할 것이다 생각하고 고양이를 올렸어요. 그런데 즉시 댓글이 달린 거예요. 물론 회원이죠. 여러분이 고양이를 좋아하시는 건 알지만 저는 고양이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게시판에 꼭 들어와서 확인할 게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이 고양이하고 직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고양이 사진 대신 다른 사진을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2명의 구성원들이 올린 거예요. 저도 되게 공감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약간 고양이를 좀 솔직히 말하면 약간 무서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검은 고양이라는 소설을 읽었어요.
그 에드가 앨런 포 그거 있잖아요. 근데 그때 너무 그 이미지가 강렬을 한 데다가 이 고양이과 동물이 고양이서부터 호랑이까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양이하고 개를 좋아하시는지 잘 알고 있는데 저는 둘 다 무서워요. 아니, 조금 무섭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동물하고 잘 친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요새는 제 주변에 죄다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반려동물을 키우거든요. 그래갖고 모이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다 서로 반려동물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다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제가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 팟캐스트 회원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고양이나 개를 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엄청 주눅이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 게시판에 그 글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 쓴 분들의 심정을 이제 이해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싱글 여성 페미니스트들이 주 회원인 데는 왜 모든 사람들이 고양이를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요즘에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철학 이론 전반에 관련해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57년생이고 철학자인데 지금은 미국에서 비교 문학과 수사학이라고 레토릭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주디스 버틀러가 이 철학 이론에 일종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죠. 팬클럽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팬클럽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있어서 제가 여성영화제에서 이 팬클럽 다큐멘터리를 본 적도 있어요. 다큐멘터리 영화 제목이 오 주디였어요. 오 주디. 오 주디 언 아이콘. 아이콘이란 얘기죠. 학계에서나 대중적으로나 엄청난 영향력과 인기를 끄는 아주 매력적인 당대 최고의 석학이라고 사실은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또 그럴만해요. 제가 봐도 너무 총명한 분이고 책도 엄청난 책을 냈죠. 그 책들이 다 또 기가 막히게 주옥 같습니다. 30살에 쓴 박사 논문이 젠더 트러블인데, 어떻게 사람이 30살에 이런 생각을 다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젠더, 성별에 대해서 아주 인식론의 전환을 갖고 오는 주장을 펼쳤어요. 제가 볼 때는 페미니즘 이론에서 시간 순서로 보면 현대적인 페미니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이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949년에 프랑스에서 나온 제2의 성이고요. 그 다음에 페미니즘 이론이 어떤 한 번의 전환점을 그은 거는 이 사적인 영역을 정치화한다는 의미에서 급진주의 페미니즘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막스주의 페미니즘이나 자유주의 페미니즘이 있었지만 페미니즘 내부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과학의 사적인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던 이 공사 영역의 구분을 문제 제기했다는 측면에서 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이 일종의 또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환점이 있다면 80년대 초반에 캐롤 길건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 이론에서 출발한 돌봄의 윤리죠. 여성들의 돌봄 노동을 재평가하고 이거를 공적 영역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여성들은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식의 윤리를 갖는다는, 그런데 뭐 그것이 여성의 본질이 아니라 여성들이 하는 노동이 이제 돌봄 노동이 그렇게 그런 사고를 만들었다라는 취지였는데, 이게 오해를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기후위기나 생태위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재해석되고 굉장히 요새 많이 번역이 되고 저도 이거 관련해서 많은 공저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반에 이제 버틀러의 젠더 트러블이 나온 다음에
이 버틀러가 이제 거의 17대 1로 많은 여성 이론가들하고 논쟁을 벌였죠. 그만큼 이제 이 버틀러의 이론이 사실은 그간의 거의 모든 이론을 모순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평정했다고 할 정도로 여태까지 우리가 익숙했던 정상과 비정상, 보편과 특수, 이성애와 동성애, 남성과 여성 이런 수많은 이항 대립적 사유를 넘어서 현대 철학 전반에 물꼬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튼 사람이죠. 오늘 주제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행위와 행위자, 저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하고 저하고의 관계는 무엇인가? 아니면 저라는 사람은 진짜 있는가? 이런 철학의 근본 문제를 아주 잘 설명을 우리한테 해줬습니다. 버틀러는 젠더나 페미니즘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사람에 의해서 출발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젠더가 생겼다. 혹은 여성 문제가 생겼다. 혹은 남성 문제가 생겼다. 이런 사고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남성이든 남성성이든 여성이든 여성성이든 그런 존재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서 반복적인 수행, 여기서는 이제 연극 용어로 퍼포먼스라는 말을 씁니다. 퍼포먼스.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수도승 할 때 그 수행으로 번역한 거 보고 또 제가 졸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바꿀 숫자가 아니고요. 이게 따라간다는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말을 했지만 일종의 두잉이죠. 남성은 이렇게 행동하고 여성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어떤 사회적 규범의 행동 양식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구성되는 거지 원래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람은 임의적인 범주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뭐 이런 거죠. 한국인들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은 한국인연서가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한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매일 한국어를 퍼포밍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지 한국인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버틀러의 이론을 굉장히 이론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되게 실천적이죠. 사람은 실천에 의해서 구성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행위가 있을 뿐이지 특정하게 본질적인 존재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여성 정체성의 정치에서 출발할 필요가 없고 그것은 많은 사실 또 부작용을 낳는다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 만들어진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진다. 이 얘기는 잘못하면 생물학적 섹스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젠더가 따로 있고 이렇게 오해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얘기는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성과 남성에 대한 기대 혹은 어떤 담론, 이데올로기를 우리가 끊임없이 스스로 인용하거나 재현하거나 패러디하거나 행위함으로써 여성이나 남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존의 생물학적인 섹스와 사회적인 젠더 이론하고 다른 이유는 애초에 이 이론에서는 이 행위성 이론에서는 생물학적인 섹스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질적인 인간은 없다는 말이죠. 사실은 인권의 시작은 이거거든요. 인권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라고만 얘기하는데 문제는 누가 인간이고 권리는 누가 정하는가? 인간의 권리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엄청나게 논쟁적이잖아요. 성을 사는 것이 권리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남성들이 많은데 그건 논쟁적이죠. 성을 사는 것이 남성의 당연한 권리입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식의 행위는
행위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이든 어르신이든 그거는 그 개인의 행동이나 혹은 사회적인 영향을 받은 어떤 우리들의 판단이지 고유의 노인의 속성이 있고 남성의 속성이 있고 49세 이하인 사람의 속성이 있어서 카페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거는 정말 반인권과 무식의 끝판왕 아닙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위는 행위자의 속성이 아니고 행위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변형, 해석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 얘기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이때 젠더의 해체도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버틀러의 이 주장, 행위 뒤에 행위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행위를 달리하면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굉장히 실천적이고 이론과 실천의 뿌리 깊은 이분법과 위계를 해소한 것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노키즈 존에서 노시니어 존, 그다음에 49세 이하 존, 그다음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거는 우리가 그 사람들은 그럴 것이라는 어떤 속성을 전제한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속성은 없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어떤 집단에서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든가 어떤 직업군에서 동일한 노동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식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을 때 그에 맞는 행동을 한다든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통의 최소 공약수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개인의 특성은 상황과 행위의 산물입니다. 아까 제가 혼자 있을 때는 안 떠들지만 식당에서 6명이 있을 때는 저도 엄청나게 떠든다는 거 있잖아요. 애들만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그들의 특성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두가 지켜야 할 공중도덕일 뿐이에요. 나이에 따른 존재성이 아니라 문제는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인 것이죠. 그 합의 과정이 없이 이미 얘네들은 떠드는 애, 안 떠드는 애, 뭐 장사가 안 되는 애, 되는 애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전제가 틀렸는데 논쟁까지 붙이는 거 이게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런 것을 벗어나서 이것을 행위 뒤에 행위자 없다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행위만 잘하면 됩니다. 그 행위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한테 특정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스스로 가질 필요도 없고 타인한테 그것을 부여한다는 것은 또 말할 수 없는 폭력이죠. 한마디만 제가 더 반복하면요. 저는 시니어입니까? 중년입니까? 아니면 시니어나 중년이어서 카페에서 떠드나요? 식당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조용히 먹었는데 6명이 갔을 때 떠든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이상입니다.